개강 준비들 다 잘했어요? 음, 나는 뭐 개강이든 말든 별 상관이 없어가지고 좋네. 자, 그러면 뭐 빨리 바로 시작할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약물 전달체로서의 지질 나노 입자 논문과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이용한 고체 지질 나노 입자 연구 논문에 대해 발표할 지질 나노 입자 안정성 연구소입니다. 네, 저는 약물 전달체로서의 지질 나노 입자 논문을 발표할 이육현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LNP를 소개하는 부분과 본격적인 연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 연구에 앞서서 지질 나노 입자, LNP라고 불리는 물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P는 최근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많은 질병과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이나 RNA를 체내로 이동시켜주는 운반체입니다. 전달할 약물을 LNP 내부에 이렇게 저장함으로써 생체 적합성을 높이고 약물을 보호하고 LNP 주위에 다른 물질들을 추가적으로 코팅하거나 붙임으로써 원하는 목표에 전달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LNP는 다양한 계열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이미 잘 알려진 리포솜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세 종류의 LN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SLN, 솔리드 리피드 나노파티클의 경우 여기 껍질은 이제 체내 온도나 주위의 온도보다 녹는 점이 높은 지질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내부에 단단한 고체 지질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이 고체 지질 사이에 호수성 약물들을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수성 약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고체 지질을 일부 액체 지질로 치환한 것이 여기 있는 NLC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사이에 소수성 약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리피드 폴리머릭 나노파티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LNP의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물이나 지질이 아닌 고분자가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각 계열별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N의 경우 아까 보셨다시피 단단한 구조 때문에 이 나노 입자의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안정성 덕분에 우수한 약물 보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약물의 방출에 대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이 지질의 구성 요소를 바꿈으로써 물성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결정성이 높은 내부의 고체 지질 때문에 이 약물을 저장하는 동안에 이 내부 지질 구조의 형태가 조금 더 안정한 쪽으로, 조금 더 결정화된 부분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약물이 저장되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약물이 유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드러그 로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NLC에서는 액체 지질로의 치환을 통해서 내부의 결정성을 낮출 수 있었고, 동시에 고체가 액체로 치환된 것이기 때문에 약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 따라 다른 타입들로 NLC가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임퍼펙트 타입의 경우 캡슐화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LNP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지는 LN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요. 지질과 고분자를 조합해서 각각의 다양한 이점을 갖는 LNP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조합의 재현성과 조합을 위해서 정밀한 나노 입자의 물성 조절이 필수적인 것이 제한점입니다. 다음은 이런 LNP를 제조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는 우선 비용매 기반 MR 전화하고 용매 기반 MR 전화를 묶었고요. 그리고 벌크와 마이크로 플루이딕 방법을 엮었고 코아세르베이션하고 SCF 방법을 이렇게 엮어서 두 개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매 기반 MR 전화와 비용매 MR 전화 방법입니다. 용매 MR 전화의 경우 이제 지질과 소수성 약물을 유기용매에 먼저 녹이고 이 잘 녹은 용액을 물에 분포해서 MR 전화시킨 뒤에 유기용매를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LNP를 제조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LNP에는
비용매 에멀전화에서는 좀 어려운 온도에 민감한 약물을 저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지질이 용매에 잘 용해되지 않는 경우에 유기용매의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남은 유기용매는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비용매 에멀전화의 경우 용매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지질 자체를 액체 상태로 녹여서 이 약물을 용해시키고 이를 계면활성제 용액에 분포시켜서 에멀전화시킨 뒤에 차가운 용기에 식히는 것으로 LNP를 제조하는데요. 이는 잔여 유기용매에 의한 독성을 피할 수 있겠죠. 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약물을 지질에 용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물의 용해도, 지질에 대한 약물의 용해도에 따라서 드러그 로딩하고 엔캡슐레이션 이피션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지질에 녹는 점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약물의 화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벌크 방법하고 마이크로 플루이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벌크 방법의 경우 이제 유기상인 지질이나 약물을 이제 수상에 넣고 냅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질과 약물은 용매에 잘 녹지 않고 또 이제 추가로 계면의 마랑분이 효과에 의해서 난류가 발생해서 이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이제 약물이 저장된 LNP의 침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벌크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공정을 갖고 또 넓은 영역의 LNP 제조에 활용이 가능하며 농도나 젖는 속도, 또 용매의 성질 등의 조정을 통해서 입자의 크기와 엔캡슐레이션 이피션시를 조절할 수 있지만 공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유체 역학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크기의 분포가 꽤나 커지고 또 크기도 커지고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지는 단점하고 그리고 혼합 공정 자체가 섞이는 게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이에 비해서 마이크로플레이딕 방법은 유체 채널을 제한시켜서 이 채널을 마이크로 단위의 채널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장치를 이용해서 지질과 약물 용매의 확산을 통한 혼합을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칩 베이스 장치와 모세관 베이스 장치가 있고 칩 베이스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믹서를 이용해서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미세 유체 공정을 통해서 크기나 PDI 등을 조금 더 정밀하게 향상시켜서 LNP를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대량 공정의 실현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대량 공정이 그저 장치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늘리는 1차원적인 방법이라는 것과 그 장치와 혼합기에 잔여 유기물이나 약물이 끼는 등의 이유로 갈아줘야 하는 소모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칩 베이스 마이크로플레이딕 디바이스고요. 여기는 모세관 베이스 마이크로플레이딕 디바이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믹서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칩이고요. 여기는 이제 믹서가 추가적으로 부착된 칩 베이스 기반의 마이크로플레이딕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태거드 헤링본 마이크로 믹서도 여기에서 모직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아스 에리베이션 방법하고 HCF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아스 에리베이션의 방법의 경우 염과 지질의 크라프트 포인트까지의 가열을 통해서 지질과 용매, 약물이 잘 섞인 용액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용액에 산성 용액을 점진적으로 첨가해줘서 pH를 낮춰주는 조작을 하면 LNP가 침전되고 그 침전된 LNP를 차갑게 해서 LNP를 얻어낼 수 있는 제조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위에서 문제가 됐던 독성 용매나 혹은 정밀한 장비의 그 필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인 만큼 용매에 대한 독성 위험성도 없고 또 특수한 장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지질이 지방산처럼 알칼리염을 형성할 수 있는 지질이어야만 한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다음 SCF 기술은 초임계 유체 기술인데요. 용매의 온도나 압력을 조절해서 이를 초임계 유체의 형태로 만들어서 용매에 대한 지질과 약물의 용해도를 잘 높여서 이를 잘 녹여준 뒤에 그 뒤에 이제 감압 과정을 통해서 바포와 침전을 유도해서 LNP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입자의 크기와 분포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초임계 유체의 흐름을 통해서 잔여 용매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 친화적이고 이제 PGSS나 SAS 기법 등 SCF 기술에서 파생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장비가 비싸고 또 기술의 향상성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컴퓨터 모델링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대량 생산 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방법들 중에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가장 많이 연구된 방법이 이제 용매 MR 전과 비용매 MR 전화 방법인데요.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시로 비용매 MR 전화 방식 중에 하나인 HPH를 이용해서 스타부딘이라는 약물을 LNP에 저장한 이런 제품이 이제 산업 수준으로 규모를 향상시킨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벌크법에서의 이제 그 대량 생산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규모에서는 벌크 방법이 되게 효율이 좋은 방법이나 이제 부피가 큰 유체의 조작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정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이크로 플루이딕의 경우에는 이미 대량 생산 공정에 있어서 실현성이 뛰어나고 또 T믹서나 인피니트 Z믹서를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그냥 같은 장치를 수평적으로 늘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는 맹점 또한 존재합니다. 이제 다음은 입자 크기나 엔캡슐레이션 이피션시 같은 LNP의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내의 약물 운반체로 LNP가 사용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자의 크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조된 LNP들은 평균 입자 크기가 10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맥 주사를 통해 운반되는 LNP는 10에서 150나노미터의 입자 크기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크기의 분포를 나타내는 PDI 또한 0.3보다 작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제타 포텐셜은 입자 길이의 반발력을 나타내는데 보통 플러스 30mV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0mV보다 작아야 입자가 뭉치지 않고 서로 이제 충분히 잘 밀어낸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전하를 띄지 않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타 포텐셜이 낮아지고 LNP의 기름의 함량이 높아질 경우에는 제타 포텐셜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를 잘 조절을 해서 체계적인 약물 전달에 적합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30mV보다는 크지만 그래도 너무 크지 않은 그런 제타 포텐셜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LNP의 형태학인데요. LNP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되었고 이제 아래에 있는 이런 SEM 혹은 TEM, AFM, 그다음에 FTIR 같은 기술들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LNP의 형태학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엔캡슐레이션 이피션시는 밑에 있는 식처럼 저장된 약물의 양을 이제 총 약물의 양으로 저희가 넣어준 총 약물의 양으로 나눠서 이를 퍼센트로 표시하는 값인데요. 약물 운반체로서의 LNP는 70% 이상의 엔캡슐레이션 이피션시를 가져야 하며 지질의 종류나 구성, 결정성, 용해도, 구조 같은 들이 엔캡슐레이션 이피션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엔캡슐레이션 이피션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이나 그리고 높은 성능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초원심 분리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 LNP의 약물 방출 능력은 보통 체외의 실험들을 통해서 체내의 방출 경향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드러그 로딩이나 입자의 크기, PDI, 결정성, 지질의 구성 요소나 형태학적인 요소가 약물 방출 능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HPLC와 UV 스펙트로포토미터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결정성인데요. 위에 SLN과 NLC에서의 차이에서 봤듯 LNP의 결정성이 높아지면 약물이 미리 유출돼 버리거나 이렇게 안정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DSC나 XRD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LNP에 저장되는 약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은 크게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 약물과 물에 잘 녹는 친수성 약물, 그리고 RNA가 있습니다. 먼저 소수성 약물의 경우 현재 승인된 약물의 40%, 그리고 개발 중인 약물의 90%를 차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질을 기반으로 하는 LNP는 굉장히 많은 수의 소수성 약물을 저장할 수 있었고 생체적 합성이 좋고 방출을 조절해낼 수 있는 소수성 약물 전달체로 널리 이용이 됐습니다. LNP에 저장되는 소수성 약물의 예시로 이제 항암제인 DTX나 그리고 근적외선 광열 치료를 위한 아이오다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수성 약물의 경우는 이제 LNP 외부에 물에 대한 약물의 방출을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친수성 약물을 LNP에 저장하고 방출을 조절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로 에멀전과 더블 에멀전 방법을 사용해서 침투성 약물을 LMP에 저장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기생충 감염에 대한 항생제인 페로모이신과 그리고 경구 투여용 인슐린, 그리고 멜리틴이 저장된 LMP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NA의 경우 기본적으로 되게 불안정하고 또 핵산 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되기 쉽고 면역 체계에 의해서 삭제되기 쉽고 음전화를 띠기 때문에 세포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명백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내로 옮겨줄 운반체가 필수적인데요. 이 부분에서 LNP는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바이러스성 벡터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성 벡터입니다. 바이러스 벡터는 기존의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들어와서 세포 내에 침투하는 벡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유전자 전달성을 갖고 있고 또 우폐성도 갖고 있으며 면역 반응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통해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벡터의 변이나 바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생산 비용이 높으며 그리고 저조한 저장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에 비해서 양이온성 고분자나 혹은 지질, 그리고 지질을 기반으로 한 물질 등의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높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증명해 왔는데요. 이 비바이러스성 벡터 중에 하나인 이온화 가능한 양이온 지질은 체내에서는 그냥 중성을 유지하지만 이제 pH가 낮은 영역에 들어가면 양전하를 띠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평소에는 중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포체 내포 시스템에 의해서 발각되고 제거될 확률이 적고 이제 pH가 낮은 엔도솜에 들어가서 양전하를 띠게 되면 엔도솜에 있는 음이온 지질과 자발적으로 융합해서 RNA를 세포질로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물들은 코로나 백신을 포함해서 종양 유전자를 파괴하는 크리스퍼 LNP가 유전성 아밀로이드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티시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달성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척수의 비비비나 목적 전달 등 특수한 경우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질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비비입니다. 비비비의 경우에는 뇌나 척수의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조밀한 악교세포인데요. 이렇게 조밀한 악교세포가 혈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혈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외부 병원체나 원하지 않는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뇌에 적용되어야 할 약물의 생체 이용률이 되게 낮았는데 이제 아포2의 경우 이 BBB에 대한 나노 입자의 투과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이를 LMP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방법을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도네페지를 뇌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약물을 운반할 때 이 약물이 제대로 된 목적지가 아닌 일반 조직이나 세포에 운반돼서 그 부분을 손상시키는 것을 피해야 하겠죠. 보통 목표로 하는 악성세포에 관호출된 수용체에 딱 맞는 리간드를 LNP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목적 배달을 해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시로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종양 표면의 렉틴 수용체하고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리간드이기 때문에 만노실레이트 LNP와 같은 이런 입자가 종양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체로서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목적 배달에 대해서는 리간드와 수용체 그 관계뿐만 아니라 지질의 조성에 따라서 특성 장기 기간에 체류하려는 경향도 생길 수 있고 또 콜레스테롤을 사용한 LNP의 경우 아실사슬의 길이 혹은 불포화 지방산의 유무에 따라서 세포 증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되게 유심해야 한다는 점을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결핵 치료나 천식 치료, 그리고 경구성 증대, 림프선을 타겟으로 하는 등 다양한 LNP들이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NP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훑어보았고 이 뒤에 본격적인 연구에 대해서 박나영 학부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맡은 박나영입니다. 앞서 리뷰한 논문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에 의한 세티팔미테이트 기반 SLN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벌크 메소드가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로플루이딕을 도입하여 SLN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플루이딕으로 만들어진 SLN이 더 우수한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힙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SLN에 대해 한 번 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LN은 고체지질 나노 입자로 인지질, 폴리에틸렌 글리콜,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은 SLN의 지질 이중만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입자간 응집을 막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은 나노 입자를 보다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SLN은 친수성 약물을 효과적으로 포획하고 생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인 인지질과 콜레스테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 및 친화도가 높으며 약물 방출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최근 연구에서 콜로이드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서 SLN의 사용이 큰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SLN은 인상적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된 이유는 산업적 스케일업이 불가하고 생산 제한성도 불가하며 나노물질의 물리학적 특성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선 논문에서 SLN을 합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했는데, 이 연구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벌크 메소드와 마이크로플루이딕으로 SLN을 생산하여 둘의 특이점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전통적인 벌크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틸파미테이트와 PEG를 클로로포름에서 분해한 뒤 부드럽게 저어서 플루오르닌 F68이 함유된 수용액에 첨가시켜졌습니다. 그 후 초음파 프로브를 사용해서 음파 처리합니다. 이렇게 벌크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고농도의 지질과 계면 활성제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SLN의 사이즈가 제각각으로 만들어져서 다분산성이라고 하는 PDI가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벌크 메소드의 가장 큰 문제인 크기의 다분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플루이딕을 도입했습니다. 마이크로플루이딕은 벌크 메소드의 큰 문제인 크기의 높은 다분산성을 해결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마이크로플루이딕은 지그재그인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크 방식에서 믹싱되는 것보다 마이크로플루이딕의 작은 채널 안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이동하며 난류가 형성되어 믹싱이 잘 되어 다분산성을 낮춰줍니다. 간단하게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 도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디바이스 1과 디바이스 2로 나누어져 있는데, 디바이스 1은 도면과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질과 약물, 계면 활성제를 주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디바이스 2는 디바이스 1에 3포트 밸브를 연결해서 용액에 공기를 주입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내부 액체는 지질 에탄올 용액이며 외부 액체는 계면 활성제 수용액입니다. 그리고 60도에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60도로 설정하기 위해 주입되는 주사기에 금속 와이어를 감아서 전압을 조절하여 60도를 맞추고 히팅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60도를 유지합니다. 이제 이러한 마이크로플루이딕을 사용해서 유량, 유소, 계면 활성제의 타입 등의 파라미터를 변경해가면서 SLN을 최적화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플로우 레시오, 즉 유량비입니다. 여기에서는 세틸파미테이트와 DSP, PEG의 에탄올 수용액을 이너로 플루오르닌 F68 수용 2%를 아우터 액체로 사용했고, 이너와 아우터 유량을 5대 10에서부터 50대 100까지 설정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량이 낮을 때는 충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유량 증가에 따른 크기 감소가 무의미하나, 전체 유량이 커지면 레이놀즈 수가 커져서 난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크기 감소가 비교적 크게 나타납니다. 난류가 발생하면 믹싱이 잘 일어나서 크기가 감소하고 양호한 PDI 값을 나타납니다. 즉, 유량이 커질수록 크기가 감소하고 양호한 PDI 값을 가집니다. 근데 표 1을 보시면 유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SLN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계면 활성제의 종류와 그에 상응하는 농도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최적화를 다시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질 용액의 농도는
50mg/ml로 유지하고 4개의 계면 활성제 F68, F127, PBA, T80을 사용했고 더불어서 서로 다른 농도를 선택하여 SLN을 합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표 2를 보시면 T80의 SLN은 대체로 큰 사이즈를 보여주었고 F127은 농도가 커질수록 크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F68과 PBA는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박스인 2% F68에서 작은 크기의 SLN과 양호한 PDI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분자량이 낮은 계면 활성제가 작은 크기의 SLN을 생성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나노 입자가 생성될 때 코어 부분이 소수성 결합을 통해서 생성되게 되는데 그때 친수성 블럭을 가지고 있는 계면 활성제의 코어 표면에 모두 붙으면 입자 생성이 멈춥니다. 이때 계면 활성제가 표면에 빨리 붙게 되면 입자의 성장이 더욱더 억제돼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때 확산계수라는 요소가 작용하는데 확산계수는 친수성 부분과 분자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F68은 분자량도 낮고 다른 계면 활성제보다 친수성 블록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빠른 확산이 일어나게 되어 코어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질 농도를 파라미터로 결정해서 실험했습니다. 위의 결과로부터 계면 활성제는 유량 5:15, 2% F68을 사용했습니다. 표 3을 보시면 지질 농도가 가장 낮을 때 180나노미터의 SLN과 0.23의 PDI 값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지질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더 작은 SLN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서 치수 분포도 개선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인허상의 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탄올 용액에서 수용액으로의 확산을 방해하고 따라서 더 긴 혼합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농도가 낮을 때, 즉 점도가 낮을 때 SLN의 크기가 감소하고 치수 분포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적화에도 불구하고 SLN의 크기는 약 20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디바이스 1에 3포트 밸브를 설치하여 미체 유체 소자 채널에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혼합이 되지 않는 공기를 도입하면 용액 내 혼합이 더 강화되고 SLN의 물리적 특성이 개선됩니다. 표 4를 보시면 다른 조건들을 같게 설정했을 때 디바이스 1보다 2에서 더욱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이용해서 SLN의 최적화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벌크 메소드로 얻은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표 5와 같이 벌크 메소드를 통해 제조된 SLN의 크기가 좀 더 크고 사이즈 오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마이크로 플루이딕은 미세 유체 채널 내 혼합 및 침전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타 전에는 각각 -25, -23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SLN의 형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벌크에서보다 마이크로 플루이딕에서 관찰한 SLN의 형태가 더 구형이고 크기는 약 100나노미터로 더 작고 균일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응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벌크의 최종 제품이 제한성에 있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이끕니다. 벌크에서는 완벽한 혼합 조건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농도와 온도가 불균일하게 분포되게 되고 이는 광범위한 입자 크기 분포를 야기합니다. 이는 제품에 좋은 제한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생물학적 가용성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이크로 플루이딕은 작은 크기와 좁은 크기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SLN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더 높은 제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암제인 소라페닌과 파클리탁셀이 로드된 SLN을 합성하여 앞에서 설명한 인캡슐레이션 에피커시와 드러그 로딩을 약물 농도에 따라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파클리탁셀은 0.5에서 1.5mg/ml의 농도로 소라페닙은 0.2mg에서 2.0mg/ml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림 3을 보시면 파클리탁셀 SLN은 0.5에서부터 0.75mg/ml에서 캡슐화 효율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 드러그 로딩이 0.75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보였기 때문에 0.75의 농도를 선택했습니다.
소라페님 SLN에서는 캡슐화 효율이 0.5에서 2.0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드러그 로딩의 수치와 캡슐화 효율의 수치를 고려해서 0.5mg/ml의 농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농도를 선택하여 벌크 메소드와 마이크로 플루이딕에 의해 생산된 파클리탁셀 SLN과 소라페닌 SLN의 캡슐화 효율과 드러그 로딩을 측정했습니다. 벌크와 마이크로 플루이딕 각각 파클리탁셀 SLN의 캡슐화 효율은 42%, 54%였고 소라페닌 SLN의 캡슐화 효율은 65%, 79%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두 방법 모두 SLN의 지질 특성이 소수성 약물의 로딩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수성 약물은 지질 코어에 통합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의 수치로부터 마이크로 플루이딕이 더 나은 캡슐화 효율과 드러그 로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에 의한 빠른 혼합이 두 수치를 개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체외 방출 프로파일을 보겠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프란츠 확산세포를 사용해서 37도에서 1% T80과 PBS로 수행됐습니다. 이 연구는 벌크 방법으로 생산된 파클리탁셀 SLN과 소라페닌 SLN을 사용했습니다. SLN에서 파클리탁셀과 소라페닌의 효과적인 방출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 혈청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혈청에서는 방출된 약물의 비율이 100%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PBS 세포 배지 사람 혈장에서 37도에서 2시간 동안 안정성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그림 5ABC에서 보시다시피 0.3이 넘지 않는 PDI가 작은 SNL 크기를 보이며 최적의 콜로이드 안정성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세포 독성 연구를 위해 암세포인 인간 폐포 선암종 A5949, 인간 교모세포종 U87MG에 대해 SLN의 약물이 로딩된 PTX SLN, 파클리타스 SLN, 소라페닌 SLN과 프리드러그를 농도에 따라 비교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항암 치료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셀 바이어빌리티, 즉 세포 생존력을 측정했습니다. 셀 바이어빌리티는 전체 세포 중에 살아있는 세포의 비율을 나타내며 당연히 암세포의 셀 바이어빌리티가 낮은 값으로 측정될수록 약물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U87MG 세포에서 실험한 그림 6A를 보시면 250, 500, 700 마이크로/ml의 농도에서 소라페닌 SLN은 각각 32%, 39%, 52%의 셀 바이어빌리티 감소를 보였습니다. 반면 동일한 농도의 프리드러그인 소라페닌의 경우 각각 8%, 34%, 50%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SLN은 로딩된 약물이 프리드러그보다 같은 약물 농도로도 더 많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클리탁셀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약물이 SLN에 로딩됨으로써 약물의 통제등 방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노 입자 제형으로 인한 세포 내재화 증가 때문입니다. 그림 B에서는 A549 세포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파클리탁셀 SLN은 프리드러그와 소라페닌 SLN에 비해 세포 독성 효과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2D 모델의 경우에는 실제 인간의 몸속에 있는 세포를 완벽하게 모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3D 모델에서 2D 모델의 결과를 토대로 U87MG 세포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D 모델에서도 2D 모델과 마찬가지로 SLN의 약물을 로딩한 경우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파클리탁셀 SLN과 소라페닌 SLN은 항암 치료를 위한 약물 전달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3D 모델이 2D 모델보다 셀 바이어빌리티 값이 좀 높게 나오는데 이는 3D 모델에서 MP 인터랙션이 더 약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세포 독성 화합물의 증식 방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포와 SLN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SLN은 초록색 현관 물질을 처리하여 공처점 현관 현미경으로 관측하였습니다. 그림 7을 보시면 농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초록 물질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록 물질은 형광 물질입니다. 즉 세포와 SLN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론에 따르면 평균 직경 200나노미터, 표면 전하 마이너스 20mV의 SLN은 대식세포보다 높은 양으로 세포 내재화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마이크로플루이딕을 이용하여 SLN 최적화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벌크와 마이크로플루이딕을 비교했을 때 사이즈와 PDI 측면에서 마이크로플루이딕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포 독성 효과 연구에서는 프리드러그에 비해 약물이 로딩된 SLN의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이 결과는 SLN의 항암 적용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플루이딕을 이용한 SLN 생산은 향후 바이오 메디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자, 질문들 해야지. 질문들 하면서 더 잘 이해해 봅시다. 질문 대답 드리겠습니다. 정구는님께서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 부분에서 온도를 60도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의 목적이 채널 내에서 지질이 유체처럼 움직여 잘 섞이게 하는 건데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지질이 고체처럼 돼서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약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온도인 60도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김민지 학우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타 전이가 마이너스 25랑 마이너스 23이 같는 것은 제타 전이는 입자 길이의 반발력을 나타내고 이게 콜로이드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보통 플러스 30mV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0mV보다 작아야 응집이 되지 않아서 안정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제 약물 전달을 위해서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제타전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나온 제타 전이는 30이 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은 크기를 가지지 않아서 좀 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현우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 마이크로플루이딕 방법하고 벌크 생산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마이크로플루이딕 방법을 다른 이유가 이게 좀 미세 유체를 컨트롤할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지 않은 양을 컨트롤할 때 PDI나 그 입자 크기를 되게 감소시키고 향상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마이크로플루이딕 방법을 사용해서 이 공정의 크기를 키우게 되면은
공정의 크기를 키우거나 크기를 키우지 않더라도 그 마이크로플루이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적인 부담이 조금 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벌크 방법을 써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입자 크기나 PDI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벌크 플루이딕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단점으로 변형 가능성 등등이 있었는데 비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단점은 일단 논문에서 나와 있는 건 없었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막 그 백신, 뭐 독감, 감기 백신 이런 거 맞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제 약화시킨 바이러스들을 몸 안에 이렇게 넣어서 그걸로 이제 면역 체계를 형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바이러스 벡터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진보돼서 발전돼서 나온 게 비바이러스성 벡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를 몸 안에 넣지 않아도 이제 면역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벡터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어서 바이러스성 벡터에 비교하면은 비바이러스성 벡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점이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예전에 그 아스트라제네카랑 이 이것도 오래되니까 또 기억이 안 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랑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랑 그 뭐 한때 막 싸우고 그러던 때가 있었죠. 뭐 RNA 백신 맞고 싶다고 난리치던 때가 있었고. 그럴 때 이제 많이 장단점들 비교를 해줬었잖아요. 바이러스 벡터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니까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바이러스 벡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면역이 생겨버리면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 비바이러스 벡터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LNP였죠. LNP 같은 경우 이런 바이러스 벡터들은 그냥 이제 단순하게 얘들이 들어가가지고 RNA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쉽게라기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RNA가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LNP들은 RNA를 그 자체를 잘 패키징 해가지고 넣어줘야 전달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안정해가지고 국조원에서 보관해야 되고 유통기한이 짧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단점들이 있고 또 뭐 좀 검증이 좀 덜 됐고 바이러스 벡터에 비해서 근데 뭐 이번 기회에 이제 검증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런 단점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단점 상대적으로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어쨌든 바이러스 벡터에 비해서는 좀 더 단점이 적은 치명적인 단점은 적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벌크 생산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잘 대답을 해줬는데 또 그 밖에도 그냥 벌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때에는 굳이 비싼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벌크로 해도 이런 리피드 같은 것들이 자가 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 자가 조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벌크로 안 하는 이유가 마이크로가 보통 좋다고 나오는 것들이 이 사이즈가 균일하게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벌크로 해도 그냥 그 사이즈가 나오고 균일하게 나온다면 굳이 마이크로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벌크로 해도 그 리피드 조성이나 그 약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균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특수하게 벌크를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럼 뭐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간단하게 좋죠. 자, 다음에 채민이 질문 그런 로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래.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드러그 로딩 보시다시피 이제 SN의 무게와 SN에 있는 드러그 무게 분의 SN에 있는 드러그의 무게 곱하기 100인데 이제 이게 SN보다 드러그 무게가 거의 가볍기 때문에 드러그 로딩 값이 일단
굉장히 좀 작게 나타나고 드러그 로딩이 크면 SNN에 있는 드러그가 많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SNN의 약물 전달 능력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SNN 관련해서 필수성 약물의 캡슐화가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소수성 약물은 캡슐화할 수 없나요? 라는 답변은 첫 번째 논문에서도 말했듯이 오히려 소수성 약물 캡슐화가 더 손쉽고 이 지질 나노 입자가 지질 백보는 소수성 백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소수성 약물 캡슐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인캡슐레이션 이피션시랑 드럭 로딩이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 이제 그것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바로 위에 수식이 있죠. 우리는 공대 사람들은 수식으로 봐야 훨씬 머리에 잘 들어오잖아. 태민이는 아닌가? 자, 어쨌든 위에 그 인캡슐레이션 이피션시하고 밑에 그 드럭 로딩 그 수식이 있잖아. 그 수식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2%는 뭐냐? 드럭을 전체로 넣어줬을 때, 드럭 전체로 넣어줬을 때, 그 전체 넣어준 드럭이 100이었다면은 그 중에 몇 정도가 지금 그 LMP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인캡슐레이션 이피션시고, 이 드럭 로딩은 이제 전체 넣어준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제 LMP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LMP 하나의 무게, 그 LMP 지즈들이랑 뭐 이것저것 물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LMP 하나의 무게 중에서 드럭이 몇 퍼센트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준 것 중에서 조금 넣어주면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LMP 속에 드럭의 그 무게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드럭 로딩의 뒤에 퍼센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차이만 그 차이가 헷갈려서 물어본 것 같아. 그리고 수화 질문은 잘 저기 얘기해 준 것 같고, 그다음에 윤정희 질문. 네, 일단 BBB 자체가 뇌 관련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이걸 이제 뇌를 목표로 해서 타겟팅을 해서 운반을 하려고 해도 이제 이 뇌혈관 벽에 의해서 이게 막히다 보니까 이거를 뚫기 위해서 이제 아까 개발된 게 아포2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 아포2를 이렇게 코팅을 한 LM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코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뇌혈관 벽에 있는 투과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돼서 이제 아포2를 포함한 이제 약물 LMP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투여를 해서 뇌혈관 벽을 이제 투과를 해서 뇌 관련 질환 쪽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거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뭐 나도 잘은 모르고 그냥 어렵다더라. 그리고 저도 뭐 일관성이 없다더라. 뭐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거를 걸러주는 베리어 같은 게 있는데, 근데 딱이 크기 때문에 그 크기에 의해서 그 교정 또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LMP 같이 커다란 것들도 잘 통과하는 거 보면은 꼭 크기만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잘 통과하고 어떤 것들은 안 통과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니까 뇌 관련 치료제를 하려면 중요하니까 굉장히 연구 많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일관성이 없다 뭐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까다로워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되기만 하면은 또 산업적인 응용 분야가 많은 그런 분야라고 하겠어요.
다음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F68 구조식만 넣었는데 다른 거 구조식을 봤을 때 이제 친수성 부분이 있긴 한데 소수성 부분이 더 큰 비율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그리고 친수성 약물이 소수성 약물보다 약물 전달이 더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실 약물 전달이 어려운 것보다 이 LNP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SLN이나 NLC나 그런 LNP 안에 이 친수성 약물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소수성 약물을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왜냐면 외부가 이제 수성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출을 막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소개해드린 방법 중에 더블 MR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소수성 약물을 캡슐하는데도 쓰이는데 이제 구조가 말 그대로 더블 MR전이어서 물, 기름, 물 이런 식으로 이중층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친수성 약물을 캡슐하는데도 사용이 될 수 있었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경구치료용 인슐린이나 약간 그런 식의 LNP를 만들어서 이제 저장하는 것만 되면은 이제 전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잘 저장만 시켜서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LNP, 그러니까 리피드 파티클이라고 하는 또 리포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세포막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친수성과 소수성과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 리피드라는 애들이 이제 양쪽성 물질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수성 테일이 더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수성 약물이 들어가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친수성 약물이 들어가려면은 그 리피드 속 안에 있는 뭐 물층에 들어간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앞에서 많이 보던 그림들이 우리 LNP에 대해서 벌써 여러 번 했었으니까 그런 속에 있는 그 캐비티 같은 거기에 저런 식으로 이제 속에 물층 같은 게 들어있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전달이 된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왜 60도 이상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리피드들이 어떤 식으로 세포막을 이루고 뭐 걔네들이 어떤 거 불포화지방산은 왜 부드럽고 포화지방산은 왜 딱딱하고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우리 유기화학 들을 때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기초생명화공 들었으면은 그때도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거를 기억할 만한 학번들이 있나 모르겠네. 근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그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얘기하면서 사실 팻스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한 학기만에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먹는 것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팻을 가지고 팻이 포스파리피드가 되어서 팻과 리피드가 그렇게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우리말로는 지방과 지질의 차이죠. 그래서 지질이 되어서 얘가 어떻게 세포막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생화학 2를 들으면서 배웠어야 됐는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 책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었어. 그래서 거기를 건너뛰고 갔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안 배운 티가 좀 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더 질문하고 싶은 사람 없나? 전 오늘은 거의 다 질문들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김혜원이 안 왔네? 같은 친구들이 좀 챙겨줍시다. 같은 조원들 지난주. 오케이, 그러면 오늘 다들 우선 발표를 잘하니까 질문하기도 좋죠. 네. 잘 발표를 해줘가지고 또 다들 잘 참여해서
질문들 잘 해준 것 같고, 내일 쉬는 날이지만은 내일 또 이어서 우리 인턴조에서 또 재밌는 것들을 발표해 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또 내가 떠나니까 한국이 오미크론이 너무 심하게 퍼졌던데, 내가 오니까 미국의 오미크론은 잦아들고, 예, 그랬던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뭐 수고했고, 네, 내일 또 이어서, 내일도 12시 같은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내일 봐요.